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저도 이분처럼 더 말을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구술평가의 시대 말의 힘을 나의 것으로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언어의 달인 지혜숲의 사고력 교육 연구원장으로 계시는 최은하 원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전국에 계신 어머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게요. 저는 올해 애비고 1 아들을 하나 둔, 달라요. 중등하고. 예, 그래서 생각도 많고 참 고민도 많은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최은하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아들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항상 모든 강의의 시작을 제가 제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수년 전에 아마 이 친구가 3살, 4살? 그때부터 아마 이제 제 강의 속에 제가 어떤 에피소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제 아들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주제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강의 꾸준하게 이제 챙겨보신 어머님들은 저희 아들의 변천사를 좀 아시죠? 잘 때 빼고는 말을 많이 하는 아이. 이 친구가 어느덧 성장을 해서 지금 이제 예비 고1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목요일 날 2시, 3시? 이 정도에 이제 아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회의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이어가지고 받을 수는 있었는데 통화를 길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그날 마지막 기말고사를 치른 날이었죠. 전화가 오니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잘 치렀는지 마지막 시험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첫 통화에 이 친구가 한 말이 망했어. 근데 그 망했어도 상당히 이렇게 분노를 억누르면서 본인 스스로 좀 화가 많이 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망했어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 첫 일성을 토해내는데 제가 딱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엄마들 심정은 그렇죠. 아, 이 친구가 이제 전날 공부를 하는데 어떤 과목이 이제 조금 더 본인 스스로 준비가 좀 덜 됐다고 생각해서 막 하고 있었던 공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퍼뜩 생각이 나서 왜? 역사 80점대야? 라고 제가 이제 바로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저한테 엄마 티야?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제 회의를 마치고 이제 다음날 강의 준비를 해서 이제 호텔로 이제 돌아가서 숙소에서 이제 많은 생각을 좀 하다 아들한테 이제 조심히 전화를 했죠. 신기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아까 엄마가 길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뭐 속상했어?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원래 이제 그 남학생들, 중등 아이들이 혹시 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요. 또 여자친구들하고 좀 달라서요. 중등 남자친구들은 시험 기간 2주 전 대비가 국룰입니다. 그전에는 시험 준비를 하지 않아요. 2주 전이 국룰인데, 일주일은 이제 그래도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좀 편하고 여유 있게 이제 준비를 하죠. 학원도 다니고 또 과제도 있고,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시험 기간 앞두고 수행평가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도 또 다 해내야 하고 하니까 이제 일주일 정도 이제 그런 일들에 집중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이 친구가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국룰 2주에 본인 계획상 1주는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교과서를 보고 문제집을 보고 이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집중하는데 한계가 있겠잖아요. 좀 약 먹고 또 공부하다가 앉아서 시름시름 보는데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 시험을 치렀는데 망했어 라는 이 표현에 어떤 특정한 과목의 점수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중등 마지막 시험을 잘 치르고 싶었어요. 그리고 계획대로 이렇게 본인은 한다라고 했는데 변수가 등장한 거잖아요. 이 변수 안에서 자기가 노력했던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 점, 그런 변수를 맞이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시험을 좀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자, 그 안타까움을 망했어! 라는 한마디로 저한테 얘기한 거였는데 저는 바로 직설적으로 역사 80점대 나왔어? 라고 물어본 거죠. 그동안 이제 아프면서 시험 준비하는 거 지켜보는 내내 엄마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 근데 엄마가 아까 길게 통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가 했던 이야기를 지레짐작해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네가 속상했다면 정말 미안해 하고 이제 사과하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그날 통화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로 제가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하고 소통을 하실 때 아이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 끝까지 경청을 잘 해주시나요?
그럴 때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또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왜냐면 아이가 이제 뒤로 만약 어떤 스케줄이 있다면 빨리 들어가서 학원 숙제를 해야 된다라든가, 학교 과제를 해야 된다라든가, 이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서 이거 뭔가를 해야 할 텐데, 수행을 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에 끝까지 이제 들어주지 못하는, 그러면 아이는 이제 그 순간 입을 닫죠. 더 이상 이제 소통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의 큰 주제가 구술 면접의 시대가 드디어 왔어. 이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지금 훨씬 더 이런 구술 역량이 중요한 시대예요. 그럼 아이들의 구술 역량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경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리고, 실은 이제 자리에 참여하신 어머님들 자녀들이 초등 저학년 자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비 중1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큰 자녀가 있다면 이제 이미 중학생인 친구도 있겠죠. 저희 아들은 낀 세대입니다. 이제 2028 대입 개편안이 적용이 되는 학년이 현재 이제 중3 올라가는 친구들부터 해당 사항이죠. 저희 아들은 그러니까 현행 입시 제도에 해당이 되는 친구고, 저희 아들이 낀 세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뭔가 열심히 준비하고 그 다음을 이제 또 노려야 하는 어떤 상황이 온다면 그 다음에 어떤 대입 제도가 굉장히 또 중요하겠잖아요. 근데 발표된 안을 보면서 그 해에 승부수를 띄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저희 아들 전해가 지금 현재 고1들이죠. 돼지띠입니다. 황금 돼지띠입니다. 얼마나 많은 애들이 있겠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재수, 삼수 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위해서 또 아이들이 묵묵히 1, 2년을 공부를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 이제 그 친구들이 대입제도가 바뀌기 때문에요. 그럼 마지막 해에 다 몰리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들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 이제 지금 공부를 해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더 아마 마지막 시험을 또 잘 치르고 싶었고, 이번 겨울방학에 대한 자기 계획들도 갖고, 실제로 실천을 그렇게 많이 하는가는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심리적 부담은 상당히 크다. 이 예비고 일들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지금 이 친구들은 다 그 대입 개편안, 변화하는 대입 개편안에 해당이 되는 친구들이고, 그래서 아주 디테일까지는 아니지만요. 왜냐하면 이 대입 개편안이 늦어도 올해 뭐 12월 말 정도면 확정이 될 거고, 더 늦으면 내년 2월까지는 실은 확정 고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뭐 학부모들 그리고 이제 교사들 사이에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제가 어제 본 기사로는 신문이나 뉴스에서 잠깐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네이버나 이런 것에서 선택 과목으로 이제 심화 수학을 뭐 도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 내일 정도 발표가 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제2 외국어 한문처럼 선택 과목으로 심화 수학이 등장을 하게 되면 경쟁률이 높은 서울권의 어떤 대학들, 이공계겠죠? 대학들 그리고 의대는 필수가 되는 겁니다. 이 선택 과목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엄마들이 관심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큰 틀에서 제가 중요하게 변화되는 지점을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아직은 조금 먼 얘기인 것 같지만 내 아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러면 차곡차곡 어떤 역량을 쌓아가야 하고 축적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하는가, 저를 따라서 이제 쭉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같이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개편안이 발표가 일단 됐습니다. 근데 이 지금 많은 교육기관들에서 이미 분석 기사는 다 쏟아졌습니다.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매일매일 이제 기사들 업그레이드 된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 지금 개편안의 포인트는 크게 4가지입니다. 4가지.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확정이 돼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지금 현재 이제 중2, 중3 올라가는 이 친구들부터는 전면 시행입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었냐면, 1학년은 고등급제 상대평가이지만 애들이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자기 진로에 맞게, 고교 학점제의 취지가 그거거든요. 자신의 진로에 맞게 교과목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평가가 어렵겠죠. 그래서 1학년만 상대평가를 하고, 고등급제 상대평가,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절대평가를 예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입 개편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1, 2, 3학년 02 5등급제로 해서 전부 같은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변화예요. 자, 그런데 5등급제로 하면 9등급이면 계단이 되게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한 문제를 가지고 등급 차이가 굉장히 갈라지게 돼요. 등급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 한 문제 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5등급이면 조금 더 완화가 되죠.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1등급이 4% 이내 친구들이 1등급이었다면 이제는 10% 이내가 1등급입니다. 자, 기존의 3등급까지가 아마 24%였을 건데 2등급이 24%에 해당되는 아이들까지가 이제 2등급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넉넉해지고 여유 있어 보이지만 이번 발표안에 들어갔던 게 뭐냐면 절대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상대평가를 병기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상대평가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5등급이기는 하지만 상대평가로 가겠다. 자, 그리고 또 크게 포인트가 되는 게 수능에서 선택 과목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자, 이제 근데 선택 과목을 폐지합니다. 자, 그래서 공통사회, 공통과학으로 시험을 치르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선원 수령 평가를 고등과정에서 강화를 하겠다. 지금도 현재 비율은 많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선원 수령 평가를 확대를 할 거라는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의대를 진학하는 친구들이라면 아마 심화 수학이 확정이 된다면 미적분, 기하.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공부들이 반드시 또 필요할 거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대평가로 아이들이 학교 내신에서 뭐 9등급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 친구가 학교 내신들을 어떻게 잘 챙겨왔는지, 학교에서 교과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대학에서는 보고 우수한 학생들을 변별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자, 그런데 5등급이라면 훨씬 더 범주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 각 대학 입학처들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 학교에 맞는 또 이제 우리 학교의 이과에 맞는 우수한 학생들을 어떻게 선별하지? 자, 그래서 대입 개편안이 발표된과 동시에 주요 대학의 입학처들에서 자, 우리 대학은 이런 방향성으로 아이들을 선별할 거야 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제가 주요 대학에 몇 개만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연세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학처장이 수능 성적이나 면접 등 전형 요소를 추가하거나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이 말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능 성적도 지금 그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추가해서 보겠다라는 이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면접 같은 이제 전형 요소들을 추가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 선별할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려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정시와 함께 고교 성적이나 학생부를 더 꼼꼼히 보겠다. 그럼 학생부가 더 중요해진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서울대에서는 실은 서울대는 수시뿐만 아니라요. 정시에서도 학생들을 2배수로 이미 선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2배수 선발을 하고 그리고 정시에 교과조, 내신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원래 그것은 수시에서 하는 건데 우리는 기존에 이렇게 해왔어. 교과 평가를 현재 반영하고 있는 정도에서 그냥 유지를 할 생각이야? 라고 지금 서울대에서는 발표를 했고, 그리고 숭실대에서는 내신 성적만 보던 학생부 교과 전형에 실은 성적만 보거든요. 교과 전형은 종합 전형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 면접, 그리고 교내 활동 대역 등 학생부 종합 전형의 여러 요소들을 추가하겠다. 이 말은 교과 전형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런 방향성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죠. 변화의 방향을 추론을 해보면 대학들은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학생부, 특히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기록하시는 게 있거든요. 자, 그 학생부를 훨씬 더 꼼꼼하게 들여다볼 거다. 자, 그래서 학생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자, 이제 대입에서 지금 자소서 폐지는 사실상 확정인데 대신에 아이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구술 면접이나 심층 면접들을 훨씬 더 강화할 거라는 겁니다. 현재도 일반 중등에서는요, 이제 저희 아들 학교 같은 경우는 50%가 수행평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가 지필평가예요. 지필평가 안에 서론 수령평가가 30%가량 배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국에 있는 학교들을 통계를 내보면 수행평가는 낮게는 30%, 많게는 50%. 일반 학교들이요. 자, 그리고 지필평가는 이제 나머지 그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지는데 그 안에 선원 수령 평가가 교육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대략 30%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선원 수령 평가가.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서울에 많은 또 학교들은 어떤 학교에서는 중간고사를 논수령 평가로만 100% 치릅니다. 그리고 기말고사에서 선원 수령 평가를 50%, 그 다음에 선다형 평가를 30%, 수행평가를 20%, 이런 비중을 두고
지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거죠. 자, 이 말인즉슨 아이들이 지금은 문제를 읽고 선다형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내신을 잘 맞기가 어렵다. 선원 수령 평가를 잘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 중등의 선원 수령 그럼 시험들은 어떻게 나오는 거 잠깐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따끈따끈한 문제들만 제가 다 뽑아왔습니다. 올해 작년치들이요. 자, 이거는 올해 지금 중등 시험 문제였는데 지금 현재 첫 번째는 과학 선원 수령 평가 문제예요. 자, 지금 탐구 과정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지문이 있죠. 자,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보고 탐구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음식의 맛을 느끼는 감각과 관련지어서 서술하세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배점 뭐 3점, 많으면 5점 이렇게 배점이 되거든요. 역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주죠. 조선시대에 대해서. 자, 그리고 괄호 안에 들어갈 이 시스템, 제도가 뭔가에 대해서 아이들이 쓰고 그리고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는데 왜 100년이나 걸리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이에게 서술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답형으로 그 제도를 맞추면 그건 있죠. 대동법이죠. 자, 근데 왜 대동법이 100년이 지나서야 정착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아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것을 잘 설명하면 3점. 만약에 이 안에서도 설명이 부족하면 감점들이 또 있겠죠. 자, 저희 아들 학교에서 나왔던 국어시험 문제입니다. 선언수령. 껍빛 단위에 나타난 인물의 태도를 평가해 봅시다. 자, 이인국의 동시대 한국인들은 소설 속 그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했을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세 가지 조건을 주고 있죠. 마지막에 50자 이상 서술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시험 치르고 나서 와서 엄마 근데 친구들이 50자 이상 쓰라고 하는데 20자도 채우기 힘들다고 애들 시험 끝나고 나서 다 투덜투덜 거리더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0자 이상 채우는 게 쉽진 않거든요. 자, 그런데 고등에 가잖아요. 중등에 비해서 훨씬 더 고등은 수행의 비중이 높습니다. 선원 수령의 비중도 상당히 높고 문제 유형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초중등 과정에서는 아이가 논리적이면서 개성 있는 글쓰기가 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단기간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나름대로 수준 높은 글쓰기 경험들이 축적돼야 한다. 자, 이 시험 유형들을 보면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제가 지금 이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저랑 현재 수업을 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친구이고 자, 이 친구가 올해 사립중에 입학을 했습니다. 학년별로 대표를 뽑아서 전체 이제 학생들이 모여 있는 데서 자유발언대를 하게 되는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대표로 선정이 된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자유발언대에서 했었던 영상을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했던 4월이 지나고 저희 신입생을 향해 환대를 아끼지 않았던 벚꽃마저진 4월도 지나 5월이 되었는데요.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입학한 지 3달 남짓 된 1학년이 바라본 우리 학교 이야기만큼 조금은 다르게 영서중학교를 신입생의 눈으로 살펴보는 시간으로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군가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대부분은 당연하지만 번거로운 행위, 크고 대단한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주 사소하지만 몸에 배인 배려, 학교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배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 배려가 마치 부메랑과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타인에게 베푼 배려는 언젠가 다양한 고통과 즐거움으로 제게 다시 돌아왔고 부메랑이 되어 제 곁을 다시 찾아온 배려 덕분에 종종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 저의 배려는 저를 위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부메랑으로 던질 때 방향과 힘을 잘 고려해서 던져야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배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배려의 대상인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타인의 마음까지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점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명심보감 한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행한 일을 민망히 여기고 남의 좋은 일을 기쁘게 여기며 남이 위급할 때는 던져주고 남의 위태함을 구해주라. 왜 타인에게 일어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공동체는 같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집단입니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곧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우리가 실천하는 배려가 다른 이들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습관이 된 배려는 다양한 모습으로 타인에게 손을 내릴 테니까요. 저는 여전히 1학년이고 학교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영전중학교를 작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둘러보고 어떤 점에 대해 이야기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가장 사소한 것부터 생각해보자 하고 다짐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배려라는 것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쩌면 조금은 길었던 발표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배려라는 낱말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가오셨을지도 모르지만 가장 기본부터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우리 학교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친구 영상을 어머니가 보내주셔서 제가 잠깐 봤더니 좀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한테 톡으로 이야기를 드렸죠. 왜 눈물이 나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하면서 이제 어머니도 보시면서 좀 그랬나 봐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전교생이 모인 큰 무대인데 그 앞에서 아이가 굉장히 당당하게 그리고 굉장히 차분하게 자기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죠. 재수습 아이들의 특징이 굉장히 인용도 잘하고 비유도 잘합니다. 여기 발표하는 지금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아마 학교 생기부의 이런 활동 내용도 이제 기록이 되겠죠. 뭔가 말로써 자신의 역량을 표현하는 이런 구술평가들이 수행평가에서는 대부분 쓰기가 굉장히 비중이 높거든요. 모든 교과에 걸쳐서. 자, 그런데 갈수록 구술평가의 비중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구술평가가 확대되는 배경은 저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학습자의 작업물이 그 학생의 것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챗GPT의 영향이 다소 큽니다. 이제 전국에 걸쳐 있는 이제 모 재단의 사립 중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책을 읽고 에세이를 쓰는 이제 수행평가가 있죠. 기존에는 집에서 아이들이 작성을 해오게 하고 그것을 내서 평가를 받았다면 최근에 이제 아이들에게 책을 선정해주고 그 다음에 집에서 연습해오고 난 다음에 학교에 와서 쓰게 했대요. 이게 실제 그 아이의 작업물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실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집에서 어느 정도 훈련해 본 다음에 학교에 와서 직접 쓰라고 한 거죠. 그 다음 제가 이제 지난번 챗GPT 상반기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미국의 대학들에서는 이미 아이들에게 에세이를 제출을 하게 할 때 챗GPT를 활용해서 내고 논문도 그렇게 작성해서 내는 학생들이 이제 생긴 거죠. 적발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평가 방식들을 구술평가로 전부 다 전환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구술평가는 갈수록 더 강화가 될 거다. 자, 근데 지금도 현재 초중등에서 고등과정까지 구술평가들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사례들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초등 사회과에서 이런 구술평가를 학교 선생님이 기록을 하셨고, 초등은 100% 수행인지 아시죠? 학생부 이걸 기록을 했겠죠? 한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한국사를 공부하면 다 선다형으로 시험 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암기하고 이를테면은 도구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연도에 대해서 암기를 하고 자,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선다형으로 해결을 하면 됐는데 구술평가에서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꼼꼼하게 명확하게 역사 지식의 양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친구가 자기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한국사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 부여하고 있는가, 그것을 자기의 언어로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깊이 생각하고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주제들도 나옵니다. 자유주제를 선택해서 짝에게 1분 동안 스피치하는 상호평가가 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조선 건국과정에 대해 3분 스피치하는 구술평가. 자, 이제 선생님이 선정한 책 한 권을 읽고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을 생산하고 이 질문의 의미를 설명하는 구술평가. 이런 다양한 구술평가들이 현재 학교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술평가를 하는 동안 선생님은 스피치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평가하게 될까요? 자, 그것을 기록해서 세특에 쓰시는 거거든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 그 분야와 관련해서 자, 그리고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지식 활용 능력, 자,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 비언어적인 어떤 수단들, 예를 들면 목소리, 표정, 몸짓, 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얼마나 명료하게 잘 전달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은 보면서 평가를 하시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현재 중등과정의 구술평가의 사례였고요. 자, 이제 고등도 한번 볼까요? 고등 윤리 세특의 구술평가 사례인데,
이 친구가 이제 신기하면서 저한테 이걸 보내줬던 건 자기가 이걸 너무 잘한 거예요. 왜 잘했냐면 지혜숲에서 봤던 내용이거든. 공부했던 내용이거든요. 지혜숲에는 명화사고력 수업이 있습니다. 명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화가들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런 철학들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리고 본인의 관점으로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고, 이제 이런 수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실은 지혜숲 수업 자체가 융합사고력을 키우는 수업이기 때문에 고전을 읽지만 이 고전과 관련된 철학을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술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다양한 사고들을 하는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도 중등 과정에서 실은 마르셀 듀샹이라는 이 화가를 만났었습니다. 주홍굿이라는 작품을 같이 수업을 하면서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을 감상한 후에 예술의 정의 조건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지금 구술평가하는 거예요. 자, 옆에는 지금 비문학 지문이 주어져 있죠. 듀샹과 관련된 이제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읽고 듀샹의 작품을 본 다음에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술의 조건, 예술의 정의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구술평가를 앞둔 친구들은 뭐 마르셀 듀샹이라는 화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이런 유사한 예술가들의 어떤 작품들에 대한 알미 있으면 더 좋겠죠. 이 화가가 어떤 작품을 또는 이 예술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고 창작했고 그것이 예술사에서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들이 그 예술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까지 아이가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듀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듀샹의 샘이라는 저 남성용 변기죠. 레디메이드 제품이에요. 그냥 변기를 하나 사가지고 왔던 겁니다. 사가지고 와서 미국 독립예술가 전시회, 협회 전시회에 출품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예술작품이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전시회 기간 내내 한 구석에 비치가 돼 있었죠. 누구도 그게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러 온 사람들이. 자, 그런데 그때 듀샹이 했었던 인터뷰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술은 예술가가 의미 부여하는 것이 예술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당황하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는 예술의 정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매우 설득력 있게 구술을 할 수 있겠잖아요. 자, 이게 실제 지금 학교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구술평가의 사례입니다. 지금 입시 변화 중에 큰 흐름이었던 게 자소서 폐지입니다. 자, 사실상 어렵던 자소서가 지금 폐지가 됐죠. 그 대신에 학생부와 면접으로 지원자의 준비도를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면접을 준비할 때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가서 면접을 치르진 않습니다. 면접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학생부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예상 질문들을 본인 스스로 이제 뽑아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할까에 대해서 직접 써보는 거거든요. 이 과정들이 다 필요합니다. 학생부와 면접으로 지원자의 준비도를 파악하고 있는 면접 사례들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최근 면접 사례들이에요. 자, 일단 문과 먼저 보여드리면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굉장히 유명하죠.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나 문학가에 대해서 말해보아라 라는 구술 면접 시험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외대 학종에서는 학생부에 학생이 데미안을 읽었다고 적어 놓았었는데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있어?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그 구절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본인이 학생부에 뭐 국어교과에서 아마 썼겠죠? 아니면 이제 본인의 진로와 관련한 어떤 과목에 썼겠죠. 데미안이라는 작품을 읽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은 세특에는 그게 자세하게 다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면접관들이 찾아서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책을 읽었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 책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들은 본인이 스스로 기억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서울대 직윤에서는 자본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학생이 이제 그걸 썼던데 읽게 된 동기가 뭐죠?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자본론에 나오는 마르크스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친구의 해석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과 계열의 면접들은 대부분 보면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독서 관련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한 질문들이 꼭 하나 정도씩은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만 뭘 묻지는 않는다? 스토리를 묻지는 않는다. 이 친구의 감상과 해석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문과만 보면은 섭섭하니까요.
자, 이제 이과 계열입니다. 지금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면접이 최종 당락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봤던 기사에 어떤 한 학생이 수능 최저에서 다른 지원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했던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지원했던 그 학과가.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했던 인터뷰를 제가 봤었는데, 본인이 실은 수능 최저에서는 약간 분리를 했지만 면접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해갖고, 그리고 실제로 면접을 굉장히 잘 해냈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무난히 합격을 했다는 기사를, 인터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 당락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비슷비슷한 준비도 학생들이 오겠잖아요, 실은. 그 안에서 그럼 이 친구가 어떤 영역을 갖고 있는가를 입학처들은 뭐를 통해서 본다? 최종 과문이 면접을 통해서 본다라는 겁니다. 자, 면접은 크게 학생부에 기반한 면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특에 쫙 정리된 내용들을 보면서 그것만으로는 잘 알 수 없는 이 학생의 스토리를 질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제시문 면접이 있습니다. 제시문은 말 그대로 주어진 제시문을 보고 이 친구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가, 문제 해결력들을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성 면접도 있고요. 교과 면접.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전공 이해도, 전공 적합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 면접으로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굉장히 유명한 면접 중에 하나가 바로 MMI라고 멀티플 미니 인터뷰입니다. 다중 미니 면접, 의치 한의대 공통 면접들이요. 서울대에서 물론 이것을 시작을 했고, 자, 이 면접은 굉장히 유명한데 인성 면접으로 유명합니다. 자, 뭐냐면 딜레마 상황들을 줘요. 2가지 선택지 중에서 뭘 선택하더라도 좋지 않은 어떤 결과가 예측이 되죠. 하지만 나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그 상황을 왜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관,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철학이죠, 관점, 이런 것들을 녹여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이 친구의 가치관은 어떠한지 보는 겁니다. 여러 단계에 걸쳐서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까다롭고 압박 면접으로도 유명합니다. 왜 구술평가 면접이 강화되고 있을까? 이렇게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쓰기보다 구술이 이제 갈수록 조금 더 강화가 될 거야. 자, 이것은 챗GPT 영향이 일정하게 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구술평가와 면접이 더 강화되는 이제 큰 배경은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하루가 다르게 이제 산업현장은 변화를 해가거든요. 시장을 선도해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기업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겠죠.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기존의 스펙과 이 친구의 어떤 다양한 경험, 자,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재들을 선발한 거예요.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된 TF를 꾸리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업이 어떤 신상품을 출시를 한다라든가, 그럼 어떤 이제 당면한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심하게 몇 년 동안 관찰을 해봤더니 잘 진행이 되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 TF팀에서 활동을 하면서 타인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잘 못하고 협업을 잘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1년 안에 퇴사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실제로 입사 과정에서 면접을 치르고 이렇게 뽑는데 스펙이나 이 친구의 이제 학교, 출신 학교죠. 출신 학교들을 보고 뽑았어. 상당히 우수한 인재였던 거죠.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지금 이 친구를 관찰해보니 같이 지금 협업해야 되는 사람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아, 서류만으로는 뭐예요? 더 이상 알 수가 없구나. 이 친구가 굉장히 노력해서 여러 스펙들을 쌓았고, 그리고 출신 학교도 좋았다면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 친구의 역량을 되게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블라인드 인터뷰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개인 또는 여러 사람들이죠. 개별 집단으로 모아놓고 다층적인 면접 시스템으로 이 지금 지원자들을 선별을 하는 겁니다. 검증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의 회사가 필요한 인재들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 아, 이 과정에서 지켜보니까 의외의 상황에서 상당히 순발력 있고 민첩하고, 그리고 타인하고 소통 잘하고, 그리고 타인의 이야기 귀 기울여 들을 줄 알고,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이런 친구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친구들을 선발했을 때 오히려 이런 TF 안에서 훨씬 더 성과들이 좋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서류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말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자, 구글의 전 CEO였던 에릭 슈미츠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직원을 선발할 때 우리 회사는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직원 선발할 때 우리는 면접을 가장 많이 준비해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주목을 한다라는 겁니다.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스펙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험들보다 현장 안에서 말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진정성, 열정, 의지,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애티튜드, 태도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최근의 면접 질문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에서는 이런 면접 질문이 있었습니다. 10년 후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지원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들 중에서 직업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LG에서는 이 친구가 알바나 인턴 경험들을 아마 이제 자소서에 썼겠죠? 그 경험들 중에서 본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거는 어떤 경험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자동차에서는 이런 질문도 있네요. 자, 살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경험과 본인이 생각했을 때 부끄러운 경험들은 뭐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포스코 홀딩스에서는 최근에 읽었던 책이 뭐고 그 책을 통해서 뭘 느꼈습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 자신과 그 친구의 삶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얼마나 성찰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객관화가 잘 되고 있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질문들 가운데 내가 면접을 갔는데 이 질문 중 어떤 하나를 만약에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어머님들 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지식을 묻는 것보다요. 오히려 이제 이런 질문들이 답하기가 훨씬 더 곤란합니다. 어머님에게 면접관이 당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좋았던 경험, 그리고 부끄러웠던 경험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 훅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떨까요? 엄청 당황하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많이 경험이 됐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라면 당황하지 않고, 왜냐하면 유사한 질문들이 또 있을 거니까 당황하지 않고 아마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신의 경험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전달을 했겠잖아요. 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지금 현재 회사를 입사할 때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제 특목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입에서는 자소서가 폐지됐지만 면접이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 전에 일종의 자기계발서 형식으로 자기 학생부죠. 자신의 학생부를 보면서 이제 이런 준비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사실상 없어진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입사의 과정. 이 모든 과정에서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소개서 안에 담긴 문장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고민하고 수정해서 선택한 낱말들이 모여있는 글입니다. 실제로 제가 특목고를 준비하는 친구들 자소서를 봐주면 이 친구들이 한 번에 자소서를 완성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대여섯 차례, 많게는 10여 차례 정도 본인이 쓴 원고들을 여러 번 피드백 받고 계속 엎어서 수정을 해가거든요. 다만 이렇게 해서 완성된 자소서의 경우에는 상당히 깔끔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확한 언어로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면접은요.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대면 소통이잖아요. 자, 이제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순발력과 집중력,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당황하지 않아야죠. 당황했어도 표정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도 글처럼 디자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의식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가능할까? 자, 가능합니다. 다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그 과정들이 설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엄마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데 제가 실제로 또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기도 해요. 질문을 보니까 내 아이가 저랬는데 또는 내 아이가 현재 그러는데 해당되는 아마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집에서는 말을 곧잘 하는데 밖에서는 입을 잘 안 열어. 엄마하고는 이야기가 편하게 잘 이루어지는데 학교에 갔어요. 참관 수업이 있거나 또는 선생님하고 면담이 있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발표를 잘 안 한대요. 선생님이 시키면 겨우 한 번 하거나. 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기질의 영향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엄마들이 표현할 때는 소극적이에요. 아주 소심해요.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희는 섬세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자기 검열이 많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완벽하고 싶어 합니다. 본인이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를 했을 때 말 실수할까봐 아이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낯선 환경에
뭐 새학년에 딱 올라갔다거나 또는 새로운 어떤 기관들에 갔을 때 탐색기가 굉장히 깁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신경 많이 쓰시겠잖아요. 지켜보는데 나중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아이가 2학기도 거의 끝나갈 무렵에야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낸다라는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자, 이 친구는 그런데 아마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싶은데 계속 검열하면서 말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친구들의 입을 틔워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글로는 그래도 제법 표현을 하는데 아이가 말은 굉장히 단답형이야. 단순해요. 이런 걱정들도 되게 엄마들 많이 하시거든요. 자, 이 케이스는 그래도 좀 더 낫습니다. 글로는 표현을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사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 친구는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위의 친구처럼 불편한 겁니다. 자, 또 말했다가 민망할까봐 걱정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집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이가 이제 한 편의 글을 썼다면 집에서 먼저 엄마, 아빠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를 하게 해보는 겁니다. 발표하는 동안 아이의 글을 들으면서 글을 썼던 부분들이 매끄럽지 않다고 해서 중간에 수정해 주시거나,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가 발표하는 동안 부모가 보내주실 건 뭐냐면 끝까지 경청하는 거. 중간중간 들으면서 감탄하는 제스처죠. 이런 것들만 보여주셔도 충분하다. 그러면 아이가 어떨까요? 말하는 것에 대한 겁이 점점 사라집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이가 말은 정말 잘하는데 두서가 없어요. 자,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아이들 정말 많죠. 특히 중학년 정도 되면 이런 친구들 많은데, 자, 이런 친구들은 소통의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내 아이가 만약에 정말 말하는 걸 좋아해요.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듣다 보면 정신이 없어. 처음에 애가 시작했던 말은 A였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3000%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 끝까지 일단 듣습니다. 자, 듣고 나서 엄마는 이때 그러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냐.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한번 정돈된 말을 들려주십시오. 자, 그랬을 때 아이가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말이 맞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이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덧붙여서 설명을 하겠죠? 근데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말이 그게 아니야.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말을 돌아보고 수정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케이스, 요 케이스는 정말 엄마들이 집에서 오래 보내신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예요. 애가 말만 잘해요. 이 말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죠. 하나는 말은 청산유수인데 실천을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말로 나를 이겨보려고 한다. 그래서 말만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말만 잘한다라고 핀잔을 주실 게 아니고 말을 잘해야 되는 시대에 말을 잘하니 감사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 논리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일관성 없는 어떤 태도들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아이가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하는 거죠. 자, 엄마가 지금 나에게 핸드폰을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엄마는 핸드폰을 많이 하잖아? 뭐 이런 거.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할 일 다 하고 나면은 게임을 하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나는 내 할 일을 다 하고 하는 건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이것은 상당히 논리적이죠. 그리고 엄마가 약속했잖아요. 자, 그랬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아이들은 이 부분들을, 빈틈을 노려서 부모를 공격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논리적 사고도 지금 잘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엄마들이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이죠. 시끄러, 들어가서 빨리 숙제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럴 게 아니고, 자, 이런 경우에 앉아서 아이의 이야기가 타당하다면 실은 인정하셔야죠. 저는 사과합니다. 자, 그래서 네 말을 듣고 보니 엄마가 그렇게 약속했던 것들을 잠시 잊었구나. 넌 네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지금 게임을 하는 거구나. 네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게임을 하긴 했는데 그 할 일이 꼼꼼히 됐는가 엄마가 실은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어.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짧게 끝나버리더라. 그래서 잘 됐는가에 대한 걱정도 실은 좀 있었어. 그래서 이야기한 거야. 자, 그러면 네가 과제했던 부분들이 정확하다면 그리고 네가 성실하게 잘 했다면 엄마가 약속했던 대로 요 시간은 약속을 지켜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자, 그리고 만약에 그 시간들이 늘어난다면 그 부분 다시 협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엄마들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아이가 말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내 아이가
학교에서 발표도 손들고 번쩍번쩍 손들어서 발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내 아이가 말을 잘하게 하는데 부모가 해줄 일은 없을까? 당연히 있죠. 자, 첫 번째는 뭐냐? 일단 경청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처럼 이야기하면 엄마 티야 하면서 말 안 할걸요? 자, 그래서 경청을 잘해야 된다. 자, 그리고 경청을 잘 하고 나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됩니다. 아이가 이제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죠. 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하는 역량이 키워지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도 디자인할 수 있어요. 글처럼. 자, 그리고 구술 역량을 충분하게 키워갈 수 있다. 자, 이것들이 가능한 과정들에 대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건데,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경청인데, 지혜숲에서 아이들이 발표 수업하는 장면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학교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지. 남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고 여자의 이름도 밝히지 않았고 사이가 좋았어. 그는 바닷가에서 죽은 그 들고 아이스크림을 먹었어. 그래서 모두가 간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알겠다고 꼭 오라고 했지. 그렇게 행복한 하루였어. 너무 행복해요. 사랑에 빠진 남녀 이야기. 푸른 바다에 가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모습이 떠올랐어. 올해에도 바다에 사람들이 북적거리겠지? 제목이 8월 어느 날이구나. 남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표현과 아이스크림을 흘러내려고 모른다는 표현이 정말 재미있었어. 이름을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붙어 다니니까 더위를 2배나 느끼는 것 같아. 여름 같은 엄마 아빠랑 붙어 있으면 눈이 선풍기를 틀었을 거야. 오케이. 발표를 하세요.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삶을 사는 이유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존재하고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가만히 살아가고 있다는 건, 즉, 나 아닌 것의 배경이 있는 일이다. 새로운 빛깔의 물시계. 그것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건 파란 하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잘 눈치채지 못하지만 돈도 다른 것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과연 그 누구가 연어의 삶을 대신해 줄 수 있을까? 연어는 자신의 존재함으로써 수많은 것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 어쩌면 삶을 포기하는 연어들이 낚시꾼들의 배경이 되어간다는 마인드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 연어 아니 모든 것들의 존재 이유를 더 빛나게 해주었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년에는 4계절이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람들은 4계절을 말하라고 하면 모두 봄을 먼저 말해. 여름, 가을, 겨울, 봄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하필 봄이 먼저일까?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걸까? 1년이 지날 때마다 나는 새로운 환경을 만난다. 오케이. 환경이 변화되면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을 겪을 때마다 나는 인생에 대해 알아가고 또 하나의 가르침을 얻는다. 또 다른 나의 눈은 슬픔이다. 내년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를 맞이하면 또다시 학교 생활이라는 학생들의 충격을 맞이하게 된다. 지나면 기억 중 일부가 사라지고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한다. 오늘의 슬픔과 기쁨이 1년 뒤에 희미한 기억으로 10년 뒤에 쓰레기통으로 사라져간다. 세월은 정말 무서운 것 같다. 저의 봄은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그 장벽을 잘 설명해줘서 슬픔에 대해서 아주 학생들은 모두 동의할 거야. 방학이 끝났다는 내가 가장 슬픈 이야기인 것 같고 너무 잔인한 이야기인 것 같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아이가 나와서 발표하는 동안 어머님들은 이제 우리 아이가 지혜숲에 가서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 발표 수업이 상당한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자, 아이들하고 어떻게 발표 수업 진행하고 있는가 현장을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아이가 나와서 발표하는 건 첫 번째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그 케이스입니다. 엄마하고는 이야기를 잘하는데 밖에서는 있고 저 친구는 그리고 저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목소리 톤이 굉장히 작죠. 부끄러워. 약간 좀 소심하고 그다음 뭔가 표현하는데 쑥스럽고 이런 친구예요.
저 친구가 이제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더 당당하게 이제 발표를 해가게 됐는데, 자, 이제 이 발표 수업이 이 친구를 변화를 시킨 겁니다. 아이가 발표를 하는 동안 선생님과 팀원 친구들이 모두 다 뭐 합니까? 그 친구의 이야기에 경청합니다. 자, 경청을 하는 동안 교사가 중간중간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오, 굿잡. 제가 이제 주로 잘 하는 말이거든요. 자, 이제 이런 추임새를 넣습니다. 자, 이 추임새를 넣는 이유는 긴 시간 동안 발표가 진행이 된다면, 자, 우리는 너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 자,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생겨 하고 보내는 시그널이에요. 발표자에게 아,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생각이 의미 있게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읽혀지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갖게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매 주마다 발표 수업을 경험한 친구들은 어떤 태도 또는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일단 자신감, 뿌듯함, 자아 존중감 이런 것들이 길러지겠죠. 자, 잘 들어주기 때문에 더 뭐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청에 대해서 토마스 고든이라는 학자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경청만으로도, 리스닝만으로도 창의성,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다. 잘 들어주기만 하는데 어떻게 창의성이 키워진다는 거지? 자,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이제 예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어머님들도 과거에 아마 보셨던 기억이 있을걸요? 영재발굴단. 자, 2015년에 희웅이라는 한 아이가 등장했던 영재발굴단 그 스토리가 저는 가장 감동적이었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 희웅이가 상위 0.6% 안에 드는 화학영재였습니다. 8살짜리가. 이 친구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희웅이가 자기가 알고 있는 화학 원소들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에 대해서 엄마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엄마는 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 엄마는 아이의 입을 30분 이상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입 모양을 보고 파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눈으로 경청을 하는 겁니다. 자, 희웅이는 더 신이 나서 뭐 했을까요? 계속 말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전문가들이 했던 이야기가, 희웅이가 가지고 있는 저런 영재성, 그리고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소셜 센스, 사회적 능력이죠. 자, 그 다음 정서적인 안정감. 자,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왔냐? 물론 희웅이가 뛰어난 것도 있지만 희웅이 부모님의 경청하는 태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검사상 희웅이 부모님은 0.1% 안에 드는, 상위 0.1% 안에 드는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경청이다. 말로 표현을 했을 때 지식은 훨씬 더 공고해집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말로 하고 있는 동안 또 다른 궁금증들이 파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줘야 되겠잖아요. 자, 근데 이 희웅이 부모님이 그렇게 했던 거죠. 자, 지효숲에서는 발표 수업 한 동안 모든 친구들이 그 친구가 발표한 이야기에 경청합니다. 이것들이 매주 축적되면서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내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 엄마들은 어떠신가요? 자, 아이들은 실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며 본인이 관심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학교 다녀오고 학원 다녀오고 집에 와서 저녁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죠. 자, 엄마는 아이들 밥상 차려주고 또 이제 치우기도 하고 엄마 일 많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애가 계속 말을 하고 있어. 밥 빨리 먹고 뭐 해야 되는데? 숙제해야 되는데. 자, 빨리 밥 먹어. 자,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영재 만드는 일이 쉽겠습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같이. 모 기업 인사 담당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회사에서 이제 토론 면접을 시켜. 근데 토론 면접 때 보면 꼭 이 선발 곤돌벨을 울리는 최후의 어떤 이름을 뽑는 게 아닌데 자기 말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 자, 우리는 이런 친구들은 뽑지 않아. 토론에서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는 경청이 중요해. 이런 애티튜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발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피치 강사가 2명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세바시 즐겨보시나요? 저는 제 제자들한테 세바시 자주 찾아보게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강의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스피치를 코치해주는 이민호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자, 스피치 강사 이민호 씨,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인기 많았던 분인데, 구글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 조용민이라는 또 스피치 강사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분의 강의를 잠깐 들어볼게요. 저가 사실은 오늘 스피치 코치라고 여기 서 있지만은 사실 저는 25살 때까지만 해도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25살 때쯤에 여러분들도 언젠가 느끼셨겠지만 집안의 무게감이 내 어깨로 넘어오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 느낌 아시죠? 어렸을 때는 엄마가 내가 나갈 때 차 조심해라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엄마가 차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 그때 이제 삶의 무게감이 자기한테 넘어온 거죠. 저는 그때 한참 밴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밴드에서 가수가 돼서 잘 되고 싶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말을 참 따뜻하게 하시잖아요. 민호야, 일로 와봐라. 제가 공연하는 것도 보셨어요. 손을 꼭 잡으시면서 내가 네 사랑하는 거 알지? 중요한 말 할 때 항상 알죠? 그랬더니 내가 니를 이래 사랑하는데도 네 노래에 감동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이야기를 풀어갈 내용을 처음 오프닝을 뭐로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그 연애 에피소드를 하나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실은 학부 때 좀 짝사랑했었던 여학생이 계셨는데 극장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 기회를 좀 제대로 잘 활용해 보고자 제 친구 중에서 저보다 더 약간 웃기게 생긴 그 친구한테 제가 잠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 별명이 연애의 신이었어요. 근데 외모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그런 별명을 가지려면은 엄청난 노하우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컨설팅을 받으려고 야, 극장 데이트 성사시켰는데 어떤 거를 신경을 좀 써야 되니? 라고 했더니 너무 뻔한 대답을 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재밌는 영화를 예매를 해라. 그래서 그건 알겠고 좀 더 신경 써야 될 게 뭐가 있니? 했더니 이 친구가 그때부터 자기 노하우를 풀었습니다. 여학생이 이제 앉아 계실 때 그 앞자리를 하나 더 사라는 거예요. 이 앞자리를 왜 살까요? 그렇죠? 고객의 시야 확보입니다. 우리 고객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컨텐츠를 준비하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까지 편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진짜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덧붙였냐면 앞에 샀다라는 걸 절대 얘기하지 말 것. 왜냐하면 그런 얘기하면 되게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앞에 안 보일까 봐 샀다 이러면은 굉장히 약간 안 사느니만 못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기를 안 해도 그래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어요. 그 친구가. 왜냐하면 가장 재밌는 영화의 가장 좋은 자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변이 가득 찬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실수로 앉는 신용을 하거나 그 옆을 지나갈 때 그때 한마디 하라는 겁니다. 거기 저희 자리인데요 라고 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성분께서 참다가 질문이 나온대요. 뭐 누구 오기로 했어? 라는 질문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때 굉장히 건조하게 느끼하지 않게 딱 한마디만 더 하라는 거예요. 아니 너 앞에 안 보일까 봐. 이러고 집에 갈 때까지 절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분들 강의 한번 끝까지 찾아보세요. 되게 재밌고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자, 이제 제가 이 두 분이 대표적인 스피치 강사 아주 유명한 분이라 얘기 드린 건 그 인기 되게 많거든요. 자기들 에피소드를 굉장히 구성지게 잘 풀어내요. 자, 구술 역량을 또 구술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에피소드 찾기입니다. 자, 저도 강의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뭐였어요? 저희 아들을 팔았죠. 자, 이런 에피소드를 시작하는 건데, 자, 모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신규 채용팀의 인사 담당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자, 면접자의 경험을 통해서 직무와 연관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특성에 맞는 에피소드를 발굴해서 스토리텔링을 해라. 그 에피소드들이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입시 면접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시험 면접이 아닌 이상, 이를테면 일반 면접의 경우죠. 인성 면접이나 자 이런 경우는 생기부나 자소서에 다 담기지 않는 그런 전형 자료가 다 담지 못한 어떤 생략된 스토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물을 때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에피소드들은 주로 뭐냐면 자기 삶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 그리고 자신이 읽어왔던 책, 그리고 자신의 어떤 관계들이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준비해 두고 그랬을 때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 질문에 맞는 나의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
전형 자료에 생략된 이야기, 면접관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막 일반적인 어떤 얘기들을 하잖아요.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 귀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훨씬 더 이 사람의 경험들이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지혜숲에서는 이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전형제 학종에서 이런 면접 질문이 나왔어요. 데미안 읽었다고 적혀 있는데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뭐야? 그리고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니? 네가 독서해왔던 그 경험 중에서 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기업에서 현대해상에서 이런 질문을 했네요. 본인이 가장 열정과 책임을 가지고 수행한 일이 뭐고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됐는지 얻었는가를 묻고 있는데 지혜숲에서는 수업하면서 늘 이런 에피소드를 묻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 강아지똥, 자 사고록 독서 수업할 때 너의 몸과 마음을 자라게 하는 강아지똥은 뭐야?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스토리에만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양파의 왕따일기 고전천 수업을 하면 만나게 된 텍스트인데 우정이 뭐라고 생각하니 너는? 자, 너의 우정의 이야기를 들려줘. 우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 이런 친구의 에피소드를 또 물어보고요. 고전 1300 6학년 친구들이 오디세우스의 박람과목이라는 일리아다 오디세이 중에서 그 오디세이죠.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상징들을 같이 해석을 해보고 에세이는 뭐를 쓰냐면 자 오디세우스처럼 너도 9년간의 어떤 방랑 끝에 10년째 자신의 고향에 돌아갑니다. 자 그런 것처럼 너에게도 오디세우스의 9와 10이 있을 거야. 자, 너에게는 그런 경험이 뭐야? 라는 질문을 하고 아이들이 이걸 에세이로 써가지고 옵니다. 똑같네요. 지혜숲에서도 데미안을 읽혔는데 책에서 만난 문장들 어떤 힘을 가졌을까? 그 문장이 내 경험과 관련지어 본다면 나에게 어떤 의미인 거지? 어떤 영향을 미친 거지? 자, 이런 질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끝에 쓴 에세이 두 편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자, 한 친구는 1학년 친구의 강아지똥, 고딕한 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자신의 강아지똥, 그러니까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성장시키는 강아지똥에 대해서 라고 지금 1학년 친구가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상적이네요. 풍경은 시를 한 편 한 편 생각나게 해준다. 자, 나도 전주 모항에서 이 일을 겪어봤다. 파도가 출렁거리니 내 마음도 울렁거리네. 자, 그래서 풍경은 나의 시로 변신한 강아지똥이다. 8살 인생을 가꾸어준 경험들입니다. 자, 8살이면 실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의미부여하기에 충분한 나이 아닙니까? 지혜숲 애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6학년 친구가 오디세우스 수업을 수업을 하고 나서 쓴 에세이인데요. 이 친구는 자신의 9와 10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나도 또한 현재 9를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6학년 친구들은 다 비슷하겠죠. 학교와 학원을 오가고 쌓인 숙제를 하느라 늦게 자고 레벨 시험을 보고 나면 결과에 따라 기분은 롤러코스터를 탄다. 수능과 군대가 끝나는 것이 나의 종결점이다. 근데 우리는 알아. 그거 끝나면 끝날까요? 뒤에는 더 큰 고난이 기다릴 텐데. 나의 군은 오디세우스보다는 덜 힘들 수도 있고 더 힘든 고난이 나를 기다릴 수도 있다. 자신의 9와 10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성숙한 결론을 스스로 내리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다. 바로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다. 문장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려면 그 문장이 자신의 어떤 삶이겠죠. 목표겠죠. 사이사이에 쉼표를 찍어야 한다. 그 쉼표는 9이며 그 9는 아름다운 10을 만들 것이다. 8에서 9로 갈 수는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약에 질문을 받았다면 이 친구는 과정과 경험의 중요함에 대해서 자, 이 텍스트의 내용을 예로 들면서 자신 만났던 책의 경험이죠. 아마 그 면접에서 당당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중동 친구가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잠깐 그 면접 내용 보셨을 건데 한국외대 학종 독서 면접 질문이 있었잖아요. 데미안 읽었다는데 뭐 기억나는 구절이 있어? 이거 똑같이 이제 지혜숲에서 중학생 때 만나게 되는 인문고전 중에 데미안이 있습니다. 보통 독서활동과 관련된 질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단 책을 읽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 그리고 구절은 있는가? 그리고 그 문장과 구절이 내 삶에 어떤 영향과 의미를 주었는가? 영향을 미쳤는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 관점과 철학을 묻습니다. 대부분은 이 3가지를 질문을 하거든요.
스토리를 묻지는 않습니다. 지혜숲 중등과정에서도 이제 이 헤세의 지금 데미안 수업을 만났는데, 데미안은 성장소설이에요. 헤세의 이 데미안은. 자, 싱클레어라는 한 소년이 나오고, 이 친구가 되게 반듯하게 바른 세계를 살다가 약간의 일탈을 하죠. 그리고 그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성장하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인데, 중학교 2학년 친구가 데미안을 읽고 나서 쓴 에세이 일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첫 문장은 인용으로 시작합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 지혜숲에서 글 좀 쓴 친구들, 아주 몇 년 동안 수업을 쭉 해왔던 친구들은 중등인문고정 과정 가면 인용 정도는 쉽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을 시작에 좀 있어 보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까 조영민 얘기처럼. 그런데 이 친구의 확장성을 한번 볼까요? 오랫동안 수업을 해왔던 친구니까 중간에 또 다른 부분,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들을 철학을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스스로의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 니체의 문장이거든요. 자, 이 문장은 우리가 따뜻하고 안락했던 유년 시절인 선을 벗어나 악을 만나야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느껴진다. 데미안에서 던지고 있는 이 메시지와 본인이 또 따로 알고 있었던 이 니체의 어떤 철학을 연결시켜서 접목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융합적 사고를 아주 마음껏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장통의 무게를 견뎌야 비로소 우리는 싱클레어이자 데미안이며 아프락사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누구도 쉽게 클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유를 면접관 앞에서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바로 합격이죠. 예. 세 번째 키워드. 첫 번째 경청, 두 번째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많은 에피소드를 평소에 많이 써보고 말하고 해야 한다. 에피소드를 발굴해야 된다. 자, 세 번째가 바로 메타인지 능력인데요. 자, 이제 서울대 재학생의 인터뷰입니다. 이제 이건 아마 한 몇 해 전 친구였던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대인 면접 관련해서 자기 경험을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걸 기사에서 봤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면접에서는 얼마나 많이 자신에 대해서 고민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을 잘하거나 아주 청산유수처럼 이를테면 어눌하다거나 이건 문제가 크게 아니다. 다만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는가 이게 문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면접관들이 질문해요, 보통. 아까 그 질문처럼 당신한테 즐거웠던 경험도 있지만 또는 아주 가슴 아팠던 어떤 경험도 있을 거야. 너가 어떤 알바 경험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거 하면서 힘든 일은 없었어? 자, 그리고 너한테 이런 뭐 아팠던 안 좋았던 너의 뭐 어떤 단점으로 인해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보통 면접을 할 때는 좋은 면을 어필하고 싶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 장점에 대해서 면접관이 질문한 것과는 다르게 그 포인트를 벗어나서 자신의 장점을 계속 어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면접관이 이 친구 굉장히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이 친구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구나. 자신을 거리두기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극복해 갔는가를 어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장 가능성을 그럼 보게 되겠잖아요. 지금 우리 지혜숲에 다니는 친구들은요. 또 주구장창 이런 경험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질문들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너의 몸에 대해, 너의 의식에 대해, 너의 감정에 대해, 그리고 너의 사유에 대해서 자,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받고 그리고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사유하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훈련된 친구들은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나겠잖아요. 제가 메타인지 능력이 매우 뛰어난 초등학교 1학년 친구의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찰 800도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이제 수업하는 사고력 수업이에요. 지혜숲에. 물고기는 물고기야라는 이제 책을 읽고 나서 다른 것과 비교된 어떤 쭈구람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마주하는 어떤 이제 텍스트예요. 자, 이제 이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하고 나서 나는 뭔가 비유하는 글쓰기 숙제가 있습니다. 그 글쓰기를 이제 한 거예요. 보통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 유치부 때부터 한 초등학교 1학년, 적어도 한 2학년 초반까지 아이들은요, 꿈이 매일 바뀝니다. 뭐든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약간 더 상상 속에 현실과 상상을 오가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심지어 자기가 편의점이 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편의점 주인이 아니고 편의점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친구들인데 이 친구는 지금 뭐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자, 나는 세상의 모든 거다. 뭐든지 될 수 있죠. 1학년이니까. 자, 나는 씨앗이다. 씨앗처럼 아기였을 때는 되게 작았어. 하지만 커지니까 나무처럼 나도 이렇게 커졌어요.
하지만 초록색은 아니에요. 나무가 잎도 생기고 열매도 맺잖아요. 자, 중요한 거. 나도 생각이 글씨가 커집니다. 글씨는 조금 이상하지만 굉장히 메타인지가 발달해 있죠.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나는 꿈을 이룰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가스맨이에요. 자, 나는 침대에서도 방귀, 엄마 옷장에서도 방귀, 공부할 때도 방귀를 껴요. 영화 볼 때도 방귀를 껴요. 나는 숨바꼭질 할 때도 방귀를 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목부터 당당하죠. 나는 세상의 모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청기의 모습,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신을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나무를 품은 씨앗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개성적인 방귀를 낄 수 있는 가스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1학년 친구가 글로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글은 차이는 좀 있는 글인데 중학교 1학년 친구가 지킬과 하이드라는 고전을 읽고 나서 지금 쓴 에세이예요. 아까 메타인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메타인지 능력은 제3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성인들도 타인의 눈에, 옆에 엄마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이야기되고 있는지 객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잘 모르잖아요. 심지어 아이들은 더 어떨까요? 더 그러겠죠. 하지만 입시의 과정에서 또 입사의 과정에서 면접관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고. 자,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솔직한 자기평가를 듣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수행평가에서 선생님의 일방적 평가만 있지 않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구술평가 예를 보여드렸잖아요. 짝에게 어떤 자유주의를 정하고 1분 동안 스피치하게 했다고 상호평가입니다. 동료가 나를 평가하기도 하고 내가 동료를 평가하기도 하죠. 자, 이런 상호평가도 있고 교사평가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자기평가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수행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실제로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말하게 하고 쓰게 하거든요. 자, 이것은 메타인지 영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아이들은 자기평가를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중등인문고전 지킬과 하이드 수업 후에 이 친구가 이제 쓴 글인데, 이 친구가 이제 사연이 있다고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잖아요. 일부만 한번 보고 나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나도 그랬다. 자,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밝게 보이려고, 착한 아이로 살아왔던 것 같다. 친구들과 있는 나, 어른들 앞에 서 있는 나를 비교해보면 참 대조적이다. 나는 그래서 지킬과 하이드이다. 두 모습 모두 나를 행복하게 하고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내 삶이 엄청 불행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초라하고 한심한 기분이 든다. 하지만 둘 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일 뿐이란 결론에 이르면 해탈한 듯 웃음만 나온다. 이 친구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기에 그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하이드에게 내가 잡아먹히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사회규범에 충실합니다. 욕망보다는 당위를 따르는 친구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모범적인 친구예요. 이 친구에게 있었던 사연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 같은 팀원 친구도 굉장히 팀워크가 좋았던 친구도 오랫동안 수업을 해왔던 친구들인데 친구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 친구가 이제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제 결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여전히 밝은 모습으로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또 수업 준비 열심히 해오고, 수업 속에서 또 자기 표현 열심히 하고 했던 친구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중등반에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올라갔어요. 중등 수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에세이에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진건의 고향 수업을 하고 나서 에세이를 썼는데, 자신의 이제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얘기를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깜짝 놀랐겠잖아요. 흔한 경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또 이 친구는 굉장히 덤덤하게 아마 충분히 소화가 됐고, 지금 이제 이 친구한테는 그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아마 또 그럴 수 있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겠잖아요. 제가 더 놀랐던 건 친구들이었어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건데, 왜냐면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이제 누군 알고 있었나? 뭐 이제 이런 아마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아무렇지 않게 그 친구 글을 듣고 나서 다 격려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이런 피드백을 들려줬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이 친구가 굉장히 모범적인 친구인데,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밝게 또, 자기를 표현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 내면에도 일탈하고 싶은 욕망, 조금은 다르게 자신을 좀 가져가고 싶은 어떤 생각들이 항상 있어요. 그 즈음에 장발로 다녔습니다. 머리를 한참 길더라고요. 이 친구 나름의 일탈이 바로 머리를 기르는 거였어요.
멋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어떤 모습들 전부 그런 욕망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죄책감도 느끼고 엄마한테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눈치도 보이고 하지만 그래도 어때?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이런 욕망들도 나 자신인걸 이라고 이 친구는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야 본인이 스스로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이 친구는 너무 예쁘게 잘 성장해서 지금 자기가 원했던 과학고 입학해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단톡이 있는데 여전히 깨발랄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지혜의 숲은 아이들을 미성숙한 존재, 그 다음에 늘 준비해야 되는 존재, 부족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자, 아이들은 이미 많은 성취를 이룬 존재고 그런 준비 상태로 저희한테 왔고 개성이 가득한 주체입니다. 지혜의 숲의 선생님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글을 쓰게 하고 그리고 수업에 오면 그것을 발표하게 하죠. 그리고 열심히 경청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경청하고 나서 너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느꼈어? 라는 걸 다시 돌려줍니다. 자, 그래서 지혜의 숲 아이들은 말을 잘합니다.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도 잘합니다. 지혜의 숲의 말 잘하는 아이들의 영상을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필입니다. 나는 예전에 물창한 나무와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 귀여운 야생동물들을 자랑하는 인기 만점이었지. 하긴 지금 어떻냐고? 아우 말도 마.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나무를 베어가지고 지금은 남 벌거숭이가 돼버렸어. 너무 덥다. 나무가 너무 없다. 심해서요. 너무 덥게 하는 것도 여러분이고요. 나무를 없애시는 것도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나무를 그만 베어줘. 그러면 나중에 너희 자손들은 숲이 무엇인지도 모를 수 있어. 왜냐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절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주세요. 독립운동을 한 윤동주는 자신이 독립운동을 몸으로 싸울 수 없어 죄책감이 들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글로써 몸으로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선택하였고 자신이 몸으로 직접 하지 않아도 글로도 충분히 지금까지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상처가 지금의 흉터로 남았지만 그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한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이 우리나라를 뺏긴 감정으로 생각해보니 참을 수 없는 치욕을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더 잘 치유하고 보살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봤던 말 중에서 말은 가장 좋은 무기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말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제가 말을 가장 재치있게 말한다고 느꼈던 점은 제가 방송부 시험 면접을 볼 때 제가 그 말을 통해서 통과했던 거를 때문에 제가 말을 좀 잘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준희 교수님입니다. 그 교수님은 예능에도 나오셨고 여러 언론에도 나오셨는데 그때마다 언론에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주셔서 존경합니다. 저의 장점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힐 때마다 언제나 10분 빠르게 가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며 걱정을 덜어주고 시간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인데요.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뭘 다른 크기여도 좋으니까 6개의 정사각형으로 나눠보라는 그런 문제였는데 몬드리안이 그린 그림을 이제 딱 생각해내고 나서 아 이렇게 해보자. 그 문제를 풀고 나서 희열감을 정말 느꼈는데 그걸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서 수학을 가장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기고학자라는 꿈은 책을 읽으면 시작됐어요. 책을 읽을 때 혈관에 아주 작은 로봇을 넣어서 각종 암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이후로 나도 저런 걸 만들어서 실현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기계공학자라는 꿈을 가지게 됐어요. 공부 말고도 다른 선배의 글에서 나왔는데 공감하는 능력이라던가 위급한 상황에 다가왔을 때 약간 침착함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냉정한 판단력과 또 사람이 다친 걸 보고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고 단점이든 장점이든 다 저이기 때문에 저는 저를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강의 들으면서 실시간 댓글을 확인했는데요.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오은영 선생님보다 더 잘한다. 제가 좀 하죠. 너무 맨날 듣는 강의지만 이렇게 감동될까요? 너무 즐거웠고요. 박수 한번 다시 쳐드릴까요? 강의 들으면서 아이들과 수업하면서 이런 생각을 같이 합니다. 아이들이 존재가 있고 아이들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말과 글은 표현입니다. 네, 당연히 존재를 표현하는 게 말과 글이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할까? 어쩌면 그 존재보다도 표현하는 만큼이 나가 아닐까? 그 표현이, 그 말이, 그 글이 아이들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